한국은 2019년 7월 4일 일본 정부로부터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에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8월 2일에는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대외당하는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입국 거부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해대는 베트남으로부터 또다시 뒤통수를 맞았는데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신남방 정책을 다시 가다듬고 이번 기회에 디지털 국가 전환을 시도하는 태국으로 생산 채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태국이 우리의 협력자 관계가 되어 뒤통수를 친 국가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2월 말 국내에서 현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베트남에서 날아온 소식은 우리를 황당하게 했습니다. 베트남이 현사태의 자국 유입을 막고자 입국한 한국인들의 14일간 격리 조치를 전격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무비자 입국 기간이 15일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입니다. 심지어 베트남은 이후 이조차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 항공기를 아예 착륙도 못하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베트남의 이 같은 조치는 다른 국가들보다 빠른 조치였습니다. 신남방정책 대표국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국가였던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느끼는 당황스러움은 충분했습니다. 우리 관계당국은 베트남에 너무 과한 조치라고 항의도 했지만 베트남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베트남은 자국민의 우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국의 경제발전에 거대한 자양분을 지급하던 삼성전자조차 걸림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대아세안 정책인 신남방 정책을 두고 다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있었습니다. 특정 국가의 편애 현상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는 기우로 끝나길 바랬지만 부지불식간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징후가 이번 사태로 인해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충격에 중국 생산 라인이 막히면서 우리 부품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언제든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번 일을 반면 교사 삼아 신남방 정책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베트남의 행동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의 리스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트남 무역에 있어 다른 문제점들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의 아세안 비즈니스 센터 관계자는 2010년 이후 한 아세안 성장은 한 베트남 교역의 증가와 방향을 같이 한다면서 현재 베트남이 양측 교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이를 빼면 한 아세안 간 교역 증가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신남방 정책이 베트남 착시 효과에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산업 특성 및 산업 발전 단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별 발전 정도 및 특화된 분야를 고려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그 첫 번째 주자는 태국입니다. 태국은 지난 10년간 경제 성장률이 1%에서 3%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인근 국가들이 고성장을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초라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태국의 속살을 제대로 아는 이들은 저평가 상태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만큼 숨은 장점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LG전자 태국법인은 요즘 현지 부품 조달 라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이번 사태가 느닷없이 자사 부품 공급망에 타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LG전자 태국법인은 주요 핵심 부품 중 일부를 중국 남경 공장으로 들여왔는데 현 사태로 중국 공장이 멈춰버리면서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한 고비는 넘겼지만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사안이라 현지 부품 공급망을 다시 정비키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부품의 경우 아예 태국법인에서 개발하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LG전자 베트남 공장도 사정은 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공장은 남경에서 생산되는 드럼 세탁기 물량을 일부 이전받아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부품 조달이 안 돼 이중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전자
측은 생산 원가를 고려해 중국에서 부품 공급을 받아왔지만 현 사태로 부품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면서 태국만 보더라도 충분히 원가 경쟁력을 가지면서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어 이제라도 이를 적극 활용해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태국은 아세안에서 가장 앞서 발달된 국가입니다. 냉전 당시 인도차이나 공산화를 막은 최후의 보루로 일찌감치 서구의 투자가 집중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제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후 자동차, 전자산업 등이 발달했습니다. 베트남에 관심이 집중되기 전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한 자국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 체인의 한 축을 이루며 생산 허브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추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태국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태국은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9.9%로 가장 높습니다. 이어 제조업 26.7%, 농업 8.1%, 광업 2.6% 순인데 10년 전인 2008년 제조업 비중이 30.7%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다소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 업그레이드 정책인 태국 4.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태국이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로 디지털, 로봇, 바이오 등 10대 미래 산업을 선정하고 외자 유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골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 정부가 태국을 방문했을 때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태국 제조업 내 비중이 높았던 자동차, 전기 전자산업군은 주로 글로벌 업체, 그것도 일본 업체들의 하청에 의한 생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경제의 종속화가 가속되면서 자체 산업 개발을 더디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태국 내에서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길은 자체 기술 발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물이 4차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한국 기업들은 태국이 영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우리가 우위에 있는 산업군을 태국에 진출시켜 선점 효과를 누리는 것이 나은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LG전자 태국법인의 행보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태국의 터줏대감 일본의 존재입니다. 사실 태국 산업의 발전은 일본의 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강세로 인한 제조업 비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정책을 폈고 태국은 전초기직격이었습니다. 일본은 태국에 진출한 이후 제조업 육성 정책을 이끌다시피 했습니다. 태국이 아세안 내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최다 생산 기지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태국 거리를 다니는 차의 대부분이 일본 차인 것만 봐도 현지 일본 자동차 업계의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태국 내 산업 영향력은 지금도 여전한데 2011년 대홍수를 계기로 일본은 자국 제품 생산과 관련한 밸류 체인을 라오스, 캄보디아 등 태국과 국경을 접해 있는 곳으로 확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관련 기업들은 이 같은 일본의 촘촘한 밸류 체인에 편승하든가 뚫천지에서 이겨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장을 개척해낸다면 위기에 놓인 일본 산업을 밀어낼 수도 있고 베트남을 대신하는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획은 실현 가능한 전략입니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보면 일본의 텃밭이긴 하지만 내부 속사정은 좀 다릅니다. 태국 내 자동차 시장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정도로 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까지 들어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기업들이 단순 제품 판매처로 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산기지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벤츠, BMW 등은 이미 전기차 핵심 부품 공장을 태국에 세우며 일본 업체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에서 벌어진 사건 중에는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GM이 글로벌 구조조정 차원에서 쉐보레 브랜드 판매를 중단하고 현지 라용 공장을 폐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창정자동차가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아세안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태국에서 발을 빼자 이 자리를 중국이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아세안 곳곳에서 일본과 영역 확장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이 태국 자동차 시장에도 맞붙을 채비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태국 GM의 생산 라인과 공급망을
우리 기업이 인수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신규 시장에 새 시설을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 것을 활용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자동차 업계의 시장 공략 접근법이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라용 공장이 끝이 아닐 것입니다. 베트남의 생산기지를 태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며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두항짜이 아사와 친따칫 태국 투자청장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태국은 자동차 생산허브고 세계 50위 내 부품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다면서 일본이 앞서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기회는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부품 업체인 한일 단조의 사례는 참고할 만합니다. 2007년 중반 태국에 진출한 한일 단조는 시행착오를 겪다가 2014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는데 일본 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상용차 업체 다나가 주 거래선이었습니다. 글로벌 차 업체들은 태국에 관련 부품 생산 기지를 오래전부터 두고 있었습니다. 실적이 호전된 한일 단조 태국법인은 현지에서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태국 투자청에 따르면 태국이 자동차 외에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군들은 식품과 석유화학 산업이 있는데 이 분야의 외국 투자도 여전히 활발합니다. 지난해 9월 프랑스 에너지그룹 토탈과 암스텔담에 기반을 둔 생화학 회사 코비온이 합작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PLA 공장을 태국의 라용에 건설했습니다. PLA는 현재 식품 포장, 일회용 식기, 섬유, 석유, 가스, 전자제품, 자동차 및 3D 인쇄를 포함한 광범위한 시장에서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또 태국 최대 기업 PTT의 한 계열사는 일본 미쯔비시 케미컬과 합작해 설탕과 카사바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라용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태국의 세계 최대 카사바 생산국입니다. 눈여겨보면 기존 자동차 제조업 외에 우리 기업들의 눈길을 끌만한 분야가 있고 이를 둘러싼 공급망 밸류체인도 잘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태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0 정책입니다. 강론격인 10대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중 디지털, 로봇, 바이오화학, 의료허브 등의 분야가 대표적인데 이미 양국은 지난해 한국 정상회 태국 방문을 계기로 MOU를 추진해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태국 시장만 빼서 안녕하세요. 상시이두인의 지식스쿨 최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유례 없이 자정의 열병식을 거행해 전 세계에 이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행사에서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해 여전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은 평화를 운운하면서 여전히 전 세계적인 민폐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습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북한의 신무기 공개에 대한 질의에 안토니오 구에테스 사무총장 명의의 답변에서 북한과 북한 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나 수많은 나라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바라고 있지만 북한은 오로지 김정은 정권의 유지만을 생각해 여전히 군사력에만 몰두하는 모습만을 보이며 도무지 바뀔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뿐만 아니라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서도 파격적인 변화들을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명 북한은 이번 코로나와 수해, 대북제재 등 3중고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북한 경제의 현주소를 생각해본다면 재래식 전력까지 이렇게 파격적인 변화들이 생기기가 힘들었을 텐데요. 과연 북한은 비대칭 전력뿐만 아니라 어떻게 재래식 전력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또 과연 어떤 변화들이 생겼길래 전문가들이 빠르게 분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보여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방사포 등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북한이 보여준 재래식 신무기들도 꽤 변화가 있고 심지어는 위협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군 당국은 당장 분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한참 뒤처졌던 재래식 전력에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이죠.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공개한 지상 전력 위주의 신무기들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신형 전차입니다. 사막 모래 색깔로 칠해진 전차는 각진 모습이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등 서방권의 전차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외형으로 봐서는 확실히 기존 북한의 선군, 폭풍, 천마 전차와 매우 다릅니다. 기존의 북한 전차들은 속된 말로 싼티나고 오래된 구형 모델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지만 이번에 공개한 신형 전차는 포탑의 야간 조준경이나 열영상 조준경 형태의 부품도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그간 북한 전차의 약점이라 불렸던 장갑도 꽤 두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문가들은 북한이 서방권을 따라 새로 설계한 전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신형 전차에 앞서 나온 신형 사춘 사륜 바퀴형 장갑차는 미국의 M1128 MGS와 비슷한 외형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M1128 MGS는 스트라이커 바퀴형 장갑차에 105mm 강선포를 달아놓은 미국의 장갑차인데요. 미군의 경우 수송기에 실어 전 세계 어디라도 신속히 전개해 화력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군과 다르게 북한의 신형 바퀴형 장갑차는 유사시 한국의 전차를 상대하는 대전차 전력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죠. 열병식 행렬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나온 미사일 탑재 바퀴형 장갑차도 한국의 우수한 전차 전력에 대항하기 위한 대전차 전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8발의 미사일을 단 3축 6륜의 바퀴형 장갑차 대열이 앞장을 섰고 그 뒤를 5개의 미사일 발사관을 탑재한 4축 8륜의 바퀴형 장갑차 대열이 따랐는데요. 5발을 탑재한 장갑차는 105mm 포탑재 장갑차와 같은 계열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전차 전력은 보유 대수는 많지만 매우 낡고 화력부터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의 상대가 안 된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 한국은 전차 장갑차로 무장한 기동군단을 중심으로 2주 안에 평양을 점령하는 입체 기동작전을 펼 계획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의식한 북한이 전차와 대전차 전력에 많은 공을 기울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차와 장갑차뿐만 아니라 북한의 특수부대에도 많은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싼티는 나지만 나름대로 정예부대 중심으로 신형 위방 무늬와 부가 장비를 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됐죠. 이 가운데 일부는 미국에서 개발된 멀티캠 등과 비슷한 위장복을 입고 총기에도 조준경과 플래시라이트, 표적 지시기 등으로 보이는 각종 부가 장비들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멀티캠은 전 세계 어떤 곳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위장 효과를 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약간의 변형을 거쳐 미국과 영국군이 제식 채용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군 특수전 전단 등이 이미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죠. 다만 이번에 북한군이 입은 전투복은 정품보다 색의 채도와 명도, 배치 등이 다소 조잡한 편입니다. 사실 멀티캠이 전 세계적으로 흔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비슷한 원단을 중국 등에서 구하거나 직접 만드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 장비의 구성의 경우 각 제대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지상 저격병 등 일부 부대는 여기에 야간 투시경까지 휴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이와 같은 부가 장비를 어디서 구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정황상 중국 등에서 들여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장비들은 서방권의 첨단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장비들보다는 기능이나 내구성 등이 뒤떨어질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아쉬운 대로 야간 전투 등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런 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군 일각에서는 북한군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부대별로 다양한 전투 상황에 대비를 하겠다는 개념적인 의지가 있고 부가 장비가 왜 필요해서 사용하는지 알고 부착한 것 같다고 평가하긴 했지만 다만 북한군의 유사시 후방 침투 수단 등을 매우 빈약하며 전투 장비 수준도 비약적으로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지나치게 고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사실상 북한의 변화된 재래식 무기 체계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전문지인 플래툰의 홍위범 평지시장은 북한이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기보다는 열병식이란 쇼를 위해 급조한 느낌도 든다까지 말했죠. 하지만 북한이 얼마나 열악하거나 조잡한 방식이 됐든 핵과 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래식 전력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은 자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궁금함이 생깁니다. 분명 현재 북한은 앞서 말한 것처럼 코로나와 수해, 대북 제재 등 삼중고에 빠져 엄청난 경제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있었길래 재래식 전력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방법은 바로 북한 관리들의 무기 밀거래였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무기 밀거래에 대해 무수히 많은 소문들이 있었지만 그 실상을 제대로 알기는 힘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상으로 담겨 그 실체가 공개됐습니다.
대북 제재를 피해 외화벌이에 안달인 북한 당국자들이 가짜 무기 거래상들에게 속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제 제재 회피 실태를 까발린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것이죠. 유럽 매체 더 로컬은 덴마크 영화감독 마주 부르거가 3년간 북한과 유럽을 오가며 잠입 취재에 제작한 첩자가 스웨덴, 덴마크, 영국에서 11일 방영됐다고 전했습니다. 부르거 감독은 3년에 걸친 함정식 취재, 이른바 언더커버 방식을 통해 북한의 국제법 위반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BBC가 일부 장면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화에는 독재체제의 매력을 느낀 요리사가 위장신분으로 스페인의 친북단체 조선친선협회에 잠입해 무기 거래상을 소개하고 밀거래를 주선하는데요. 무기 거래상으로 위장한 전직 프랑스 웨인 부대원은 평양 교회의 연회장에서 무기 거래 계약서를 교환하는 장면까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우간다에서 만난 북한 무기상들이 시리아로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느냐 묻는 장면, 북한이 아프리카의 한 리조트를 사들여 무기와 마약을 제조하는 비밀 공장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는 장면 등도 나옵니다. 부르거 감독도 신분을 속인 채 북한 외교관을 만나 비밀 문서를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죠. 당시 계약에서 서명된 문서에는 나래 무역기관 회장 김용철이라는 인물의 서명이 담겼는데요. BBC는 2020년 8월 28일자 UN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는 나래 무역회사라는 곳이 제재 회피 관련 활동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 다큐멘터리의 진위를 두고는 논란이 있긴 합니다. 다큐멘터리에는 북한이 밀거래하면서 촬영을 허락하는 것이나 북한 당국자들의 닥달로 회사 이름을 지어내야 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북한 당국자들이 사전 정보 없이 허술하게 접촉을 허용했을 수 있느냐는 논란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 다큐멘터리가 잘 만들어져 북한의 실태를 잘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과 2019년 사이에 UN 북한 전문가 패널에 참여했던 휴리 그리피스는 BBC에 이 다큐멘터리를 두고 매우 신뢰할 만하다라며 이 필름의 요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매우 일치한다라고 평가했죠. UN 제재로 압박을 받은 북한이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기꺼이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피스에서도 이는 UN 제재가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며 북한은 무기를 절실히 팔고 싶어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지금 북한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화를 획득해야 할 정도로 경제 상태가 매우 엉망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는데도 여전히 북한은 주민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김정은의 정권 유지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이번 열병식에서도 드러났는데요. 대북 전문가들은 경제난, 태풍 피해, 코로나 등 삼중고로 인민을 걱정한다며 울먹이던 김정은의 손목에서 인민의 생활과는 한참 동떨어진 금빛 시계가 번쩍였다면서 김정은의 연출된 모습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이 차고 있던 고가의 시계는 UN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시계를 차고 울먹이는 모습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모순된 양면성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죠. 게다가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해 빌려준 1조 원에 육박하는 차관에 대해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재장비 차관을 제쳐두고라도 북한이 당장 남측에 갚아야 할 상환액은 원금만 따져도 약 7억 9,8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죠. 그런데도 북한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몰라 하고 있고 참 뻔뻔스럽게도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고위층 손목에 채워줄 고급 시계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천인공노할 짓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북한의 허튼 짓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힘을 길러야 합니다. 혹시라도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무사할 것이라고 오판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예 도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죠.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따라할 수 없는 첨단 무기들과 전략 자산들을 더욱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또 북한이 다시는 민폐짓을 하지 못하도록 북한을 압도하는 국방력을 보유해 북한을 아주 따끔하게 혼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